자, 지난 시간에 정문부 장군이 육진을 회복하고 순회인들을 전부 다 혼내주면서 길주 이북을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주를 공격해 가면서 제가 영상을 끊었는데 왜 끊냐, 더 길게 찍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정문부 장군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북간 대첩인데 이게 정문부 영상이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15분 이후부터 북간 대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상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끌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적세는 다른 도보다 오히려 강합니다라는 내용이 선조수정실록에 있습니다. 안변에서 육진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안변에서 육진까지 모두 외장을 배치하고 각기 300~400명의 군사를 주둔시켰으며 또 민간의 사람을 내보내 필요한 물건을 날마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해처에서 보병을 많이 배설하여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사륙과 약탈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모두 분발할 것을 생각하면서 애타게 명나군이 참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문부가 등장을 한 거죠. 자, 정문부는 이제 군대를 몰고 길주로 가는데 실은 이제 이 길주 아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일본군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한 게 아니 경성이나 국경인이 있었던 회령 지역에 사람을 보내봐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연락을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당연하죠. 경성을 차지했던 정문부가 다 죽였겠죠. 이들이 오면. 그래서 길주에서 최정예 병력 92명을 경성 아래까지 보내봅니다. 그래서 경성에 무슨 일이 있는가 파악하고 오거라. 그런데 정문부 장군이 이 92명을 다 잡아 죽인 전투를 우리가 경성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경성을 출발해서 정문부 장군이 약 16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길주로 향하는데 이때 길주로 향했던 1600의 병력은 100% 함경도 최정예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가토 군대를 작살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기병이고 이 기병들은 막말로 여진의 기병을 상대했던 그 기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극함이 해정창 전투에선 패했지만 정문부는 그때 패배를 경험삼아 이제는 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장덕산 근처에서 여기 장덕산이 있습니다. 장덕산 근처에서 일본군 1000여 명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노략질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문부 장군이 1600의 기병을 일단 가장 많은 1000명은 큰 길목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 200명은 이쪽에, 그 다음 400명은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다라고 칩시다. 1000명의 일본군들이 막 노략질하고 돌아오니까 200여 명의 기병이 밑도 끝도 없이 1000명을요. 기습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도 1000대 200이니까 싸움이 막상막하였고 일본군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병이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나머지 400명의 기병이 다시 한번 돌격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600대 1000이지만 그래도 기병이 600이니까 일본 보병이 이 600의 기병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이 1000명의 일본군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장덕산 근처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병력 1000명의 기병이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장덕산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덕산에 가면 이제 석정령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에 완전히 1000명이 갇힙니다. 물론 1000명이 다 들어가지 않았겠죠. 미리 죽었던 일본군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갇혔는데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여기저기에 조선의 기병들이 매복을 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함경도 지형은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인들은요. 함경도 추위를 아니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를 충분히 극복해냈는데 지금 시간을 보시면 여러분 1592년 10월 달입니다. 음력이니까 벌써 양력이면 이제 11월 말이고 12월 초면 완전 한겨울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함경도에 진출해 있는 일본군은 규슈 지역에서 온 군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위에 약하다고. 얘네들이 장덕산 계곡에 갇혀버려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조선군 입장에서 굳이 뭐 말 달려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얘네들 전부 다 동태가 돼 있을 것 같거든. 진짜로요. 다음날 아침에 일본군들 상당수가 계곡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얼어 죽고 간신히 숨만 헐떡이고 있으면 기병들이 가가지고 말 발굽으로 톡톡 치고 그냥 목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1000명이 전멸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저도 이 지역 이 파트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게 장덕산 전투라고도 하고 석정령 전투라고도 하고 장평 전투라고도 하니까 이 지역명이 장평이니까 장평 전투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사료 해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관 대첩비에 기록된 아까 장평 전투, 석정년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시면 적에게 끌려간 남녀 백성과 말 100필을 포함한 가축을 모조리 되찾았다. 이건 초기 공격 때 되찾았겠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장덕산 쪽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군기 20여기 총탄 600개를 빼앗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빼앗고 나서 적의 수급을 몇 개를 뱉나 보십시오. 800여 수급을 베었고 이들의 왼쪽 귀 825개를 잘라 선조에게 전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니까 진주대첩이나 그다음 뭐 수원의 독산성 전투나 아니면 행주대첩이나 연안성 전투나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수성전에서 승리한 대첩들이죠. 물론 박진은 비격진천대를 이용해서 경주성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야전에서 제대로 된 승리는 웅치체에서 황진 장군, 그리고 앞으로 황진은 계속해서 야전에서 승리해 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큰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덕산 전투에서 장평 전투에 승리를 해버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일본군 최정예 병력 1000명이 죽어버리니까 길주에 있는 일본군의 병력이 정문부 장군을 공격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우 1500병력으로 조총으로 길주성을 막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일본군을 뚫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문부 장군이 자, 어차피 겨울이다. 길주성에 있는 놈들 얼려 죽이자. 길주성을 고사시키자. 그래서 정문부의 1500병력이요. 길주성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 길주로 어떤 보급품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땔감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길주성에서 얼어 죽거라. 그러니까 이때 길주성에 있는 일본군들 중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얼어 죽고 막 그러느니 나 어떻게든지 조선군하고 한번 싸워보고 남쪽으로 도망가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200명이 막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뛰쳐나오는데 원충서라는 정문부의 바로 밑에 수장이 20여 기의 기마를 이끌고 200명이 돌진해서 20여 기마병이 200명을 전부 다 도륙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저기 이제 함경도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여기저기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관군을 데리고 막 산속에 도망갔다가 다시 빠져나옵니다. 정문부가 이렇게 세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천군수 강찬이라는 인물이 정문부에게 찾아와서 단천을 회복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찬이 300의 조선 군인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정문부가 기병 몇백을 딸려보내면서 강찬에게 단천을 공격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강찬이 단천을 공격합니다. 단천에서 일본군이 지금 조선군이 한 몇백 명 안 되는 것 같아. 200~300명 돼 보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일본군이 200명 정도가 쏟아져 나오는 걸 매복에 있는 정문부의 기병이 이 200명을 또 도륙해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함경도에서 정문부의 승전을 보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병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계략도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 무식하게 싸우려다가 총소리 듣고 도망갔던 조선인들이 아니라 기마대를 운영하면서 여러분, 아무래도 기마대가 매복을 하다 보면 많은 숫자가 매복하기 쉽지가 않죠. 말 울음소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소수의 기마병들을 여기저기 매복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일본군의 보병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항상 유리한 지점을 먼저 차지하고 싸웁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이제 1593년 넘어가서 1월 달에 드디어 이효성 병력과 조명연합군이 여기 있는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연합군이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안변 지역에 있는 가토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당황스럽잖아. 안변에 지금 위도가 거의 평양하고 비슷한데 잘못하면 조명연합군과 여기 있는 정문부에게 쌈 싸먹기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토 병력이 이제 드디어 함경도를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길주에 자신의 최고의 가신 가토 우마노조가 지금 갇혀있고 여기에 지금 몇 천의 병력이 갇혀있는데 이걸 지금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토가 역시 또 한 3천 정도의 병력을 보내서 길주의 포위를 뚫고 길주에 있는 일본군과 함께 남쪽으로 탈출해 내려오거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역시 이때 일본군이 3천 병력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걸 또 정문부는 미리 알고 또 1500 기병으로 매복을 해 있다가 이걸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3천 보병이 다시 우리 기마대에 공격을 당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때도 상당히 많이 죽고 1000명 가까운 일본군이 죽고 길주성에 들어가서 길주성을 불태우면서 간신히 일본군이 후퇴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임진왜란 때 보면 일선발은 고니시죠. 막말로 여러분 부산성, 동래성, 경상도를 장악하고 상주를 먹고 그 다음 충주, 한양을 점령하고 임진강을 돌파하고 대동강 돌파해서 평양성을 점령했던 고니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니시는 그때 17,000병력이었나요? 그 정도가 평양성 점령할 때까지 몇 천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가토는 2만 1000의 병력으로인가 참전했는데요. 2만 1000인가 2만 2000인가 그럴 겁니다. 이 가토 병력이 함경도 올 때까지 큰 전투에서 병력 손실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병력이 함경도로 왔단 말이죠. 근데 이 함경도를 지배했던 단 몇 달 동안에 정문부 때문에 8,000명 가까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12,000명이 함경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토의 함경도 정복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실패 이유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경도의 겨울에 대한 공포감. 와, 정말 이건 겨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문부가 이렇게 함경도를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정문부 장군의 공이면 어디 병마사나 도의 책임자나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문부가 기병을 운영해서 함경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전투력이 강한 가토 병력을 작살을 냈으면 임진왜란은 앞으로도 6년 이상 계속되니까 이 기간 동안의 정문부의 전투 경험을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문부의 공이 조정에 제대로 안 알려집니다. 이순신 장군 옆에 원균이 있었더라면 하필 정문부 옆에는 윤탁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탁연이 당시 함경도 관찰사까지 했고 당시에는 함경도 순찰사인데 윤탁연 입장에서는 아니 품계도 낮고 젊은 정문부가 거기도 빳빳하고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서 함경도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탁연이 사실과 반대로 조정에 보고하고 정문부의 부하가 왜군목을 가지고 함경남도를 지나면 모두 빼앗아 자기 수하 군사들에게 주었다. 윤탁연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에게 옷과 월동장비를 주었으므로 그들이 조정에 돌아와서 모두가 윤탁연을 옹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정문부가 이렇게 기마병을 잘 활용해서 가토를 몰아냈다는 걸 잘 몰랐고 그냥 순회인들 처벌한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문부에게 무슨 벼슬을 내리냐면 영흥 목사, 그 다음 길주 목사 벼슬을 내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창이면 이렇게 함경도에서 잘 싸웠던 정문부를 어디 전라도건, 경상도건, 충청도건, 경기도건 보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함경도에서는 이제 일본군 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일본군은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흥 목사하게 만들고 길주 목사하게 만들어서 전쟁 기간 동안에 이 동네에서 그냥 여진족이나 안 내려오나 이렇게 지키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윤탁연 이 자식이 이 정문부의 공을 가로챘다고 치더라도 윤탁연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실은 이제 정문부가 약간 집안이 서인 집안이었나 이건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북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권력을 잡고 북인 정권하에서 관직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아웃되면서 인조반적이 일어나고 서인들이 권력을 잡을 때 다시 실록을 썼던 게 선조 수정실록인 거죠. 그 선조 수정실록에 이 내용이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그만큼 윤탁연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시간 지나면요 언젠간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드러나게 됐냐면 함경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 정문부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제 이런 역사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종 때 정문부가 활약하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이 정문부 장군의 공을 기리는 북관대첩비가 여러분 함경도 길주성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북관대첩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 함경도 사람들이 정문부 장군을 공을 기리는 거죠. 그런데 1904년에 너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케다라는 일본 소장 새끼가 걔 이름 아키다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케다 소장 새끼가 북한대첩비를 해석해 보니까 자신들의 조상 가토가 와가지고 여기서 정문부에게 완전히 털려버렸다는 거 아니야.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이 북한대첩비를 뜰보다가 일본으로 가지고 가고 일본에서는 이 북한대첩비를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꾸석지에 거의 버려둔 채. 왜? 야스쿠니 신사는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범이라고 하지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전쟁 영웅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는 미친 곳이고 야스쿠니 신사 아닙니까? 그 야스쿠니 신사에 북한 대첩비를 가져다 놓고 당시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 가서 죽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모시겠다는 취지였죠. 근데 이 자식들이 북한 대첩비를 어떻게 보관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한 대첩비 사진을 보면 완전히 구석지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 이수부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비문에
모자다라고 해서 비모라고 하는데 보통 비모가 이렇게 예쁘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비율로. 근데 이 새끼들 진짜 예의 없이 이 비문을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이 북한대첩비에 기를 누르려고 이런 짓거리 해놓은 거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새끼들 진짜 제가 욕해서 죄송한데요. 일본 아이들이 우리 뭐 이성계 황산대첩비 이것도 비문 다 훼손하고 비문 막 깨버리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황산대첩비도 깨져 있습니다. 아니 일본에 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북한대첩비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북한대첩비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었다는 거 알았던 인물이 누구냐. 나중에 여러분 임시정부 공부할 때 조소왕이라고 우리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발표했던 삼균주의를 발표했던 조소왕 선생님이 당시 일본 동경에서 공부하면서 북한대첩비를 해석해내고 우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임시정부에서도 북한대첩비를 돌려받기 위해 근데 무슨 힘이 있어요 당시에. 그랬다가 일본에 있는 제야사학자가 북한대첩비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또 상당히 하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당시 북한의 김영남 넘버2를 만나가지고 어찌어찌해가지고 일본부터 이걸 돌려받자라고 해가지고 일본 입장에서 안 돌려주려고 합니다. 왜? 아니 이거 원래 북한 지역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북한하고 수교가 안 돼 있다. 근데 너희 왜 한국이 돌려달라고 하냐?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한국으로만 돌려줘야 된다. 북한하고 수교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한국의 이해찬 국무총리와 당시 김영남이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돌려받기로 하니까 일본이 말을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우리가 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한 대첩비를 이렇게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으면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06년 3월 1일에 이 북한 대첩비를 북한에 올려보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북한 대첩비가 길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주에 있는 북한 대첩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였던 거죠. 함경도에서. 함경도 전체를 회복해버린 정문부 장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북한유적도첩이라고 순회 반란군을 편정하고 일본군 토벌과 관련된 그림, 정문부 장군의 영담을 담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정문부 장군 이름은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남쪽에서 이순신이 바다를 그리고 호남이 지켜줬고 경주도 탈환되었고 황해도 연백평야도 탈환되었고 그리고 진주성도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제 함경도마저 우리 땅이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마저 점령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명연합군 이여성 장군 이야기, 만력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고 갈 뻔했습니다. 아까 정문부 장군이 길주, 영흥, 목사, 임진란 당시 그리고 임진란 끝나고 선조 때 참의직까지 승진하기도 합니다. 차관직. 그런데 성격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의 외관직, 수령직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이순신 말고 나만큼의 영웅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함경도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는데 그 외적을 몰아낸과 동시에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함경도의 적이었던 여진을 막아내고 함경도에서 순외 친일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혼내주면서 함경도의 민심을 회복해서 하나의 큰 도를 찾아서 나라 조정에게 돌려준 그 공을 세웠는데 일본과 싸우고 친일파 순회와 싸우고 쉽게 이해하면 여진족과 삼중의 적과 싸워서 다 승리했던 정문부인데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선무공신 1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니 나 같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광해군 정권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요. 근데 인조반정 직후에 선조 수정실록에서 정문부의 공을 다시 재인정하긴 합니다만 바로 이괄의 난에 연루가 됩니다. 근데 이괄의 난 때 다칠 뻔했다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무고로 풀려나는데 예전에 지은 시 한 수 때문에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죽기 직전에 정문부 장군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 후손들은 앞으로 관직에 진출하지 말거라. 그리고 경상도 진주 땅이 살기 좋아 보이니 후손들은 진주에 모여 살거라. 그러니까 진주는 진주대첩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시민 장군 자랑스럽기도 하겠습니다만 정문부 장군의 후손들이 또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성에 가면 촉성루에 농포 정문부하고 현판 글씨 정문부 장군의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농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계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진짜 많은 영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왜 이 영웅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지. 그렇지만
우린 역사로라도 바로 이런 분들을 되살려내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정문부 장군을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